사무제를 치른 밤, 박순자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아직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채취처럼 그 향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이 동네 땅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둘째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 우리가 모시고 집은 정리하는 게 맞아. 큰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말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네 아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자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늦게 무슨 이야기를 그리 진지하게 하고 있니?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계속해라. 내가 방해한 것 같구나. 박순자는 뒤돌아 마루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들들의 낮은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목소리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순자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 앞에서 아들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한옥체험관으로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아버지가 평생 가꾼 집인데.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운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사업 자금이 절실합니다. 이번만 기회를 주시면. 셋째 민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십니까? 막내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사무제를 겨우 치렀는데 벌써 집 팔 이야기를 하다니요. 형님들 양심이 있으세요? 내가 뭘 알아? 너는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민석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형님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입니까? 아버지의 손때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묻은 이 집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민준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침 먹어라.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외쳤지만 박순자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짐을 쌌습니다. 형님들하고는 한 지붕 아래 못 있겠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들를게요. 절대 형님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 내 뜻대로 살아라. 박순자는 막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라,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새 아들은 날마다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니, 절박해졌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렴.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순자는 남편의 서재 깊숙이 감춰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부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 국화꽃 향기가 다시 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향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예감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한옥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넷째 영진이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바쁘시니까요. 영진은 그렇게 말하며 안방 건너편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박순자는 막내가 아닌 아들이 함께 살겠다는 말에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한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문에 새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영진은 그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요즘 도둑이 많아서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계세요? 반찬 좀 나눠 드리려고요. 박순자가 일어서려 하자 영진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는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곧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이웃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기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전화기가 고장나서 수리 맡겼습니다. 급한 일 있으시면 제 휴대폰 쓰세요. 영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절대 박순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박순자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네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박순자 앞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도 생각해 보셨죠?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신매각 동의서입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순자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겁니까? 민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이 큰 집에서 혼자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실 테니 제발 좀. 제발이라니. 박순자가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미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써봤니?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감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필요해서요. 은행 업무 좀 봐야 해서요. 은행 업무는 내가 직접 가서 보마. 어머니 상태로 어떻게 나가십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굴었습니까? 밥 먹여드리고 잠자리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리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 말도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밥과 잠자리가 대가였구나 몰랐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돌아가며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때로는 애원하듯, 때로는 윽박지르듯. 형님들, 오늘은 이만하시죠.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세요. 영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장이 다시 걸렸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손수 짜넣은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에는 멀건죽 한 그릇만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소화가 안 되실까봐 죽을 쏘았습니다. 영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는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소금도 제대로 넣지 않은 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진이 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재빨리 수첩을 다시 숨겼습니다. 영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서재 좀 둘러보고 있었다. 내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영진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뭘 찾으시는 겁니까? 찾긴 뭘 찾아, 그냥 추억이나 더듬는 거지. 박순자는 태연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들 곁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두 번째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의 비밀은 우리 다섯만 아는 겁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이웃들도 민준이다. 민준이도? 박순자가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만나기 힘들다고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다들 잘 생각했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이제 아시는 거죠? 민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들이 돌아간 후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에 걸린 자물쇠가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내가 없을 때 순자만 알아야 할 것들. 박순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 알고 계셨군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지켜보는 소리였을까요? 박순자는 남편이 남긴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무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빗장 걸린 대문 안쪽에서 진짜 사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박순자는 밤마다 막내를 떠올렸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닌 이천에서 도예 공방을 하는 아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막내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 민준아, 어디 있니?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영진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챙기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쪽지를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영진이 항상 마당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 최 여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계세요? 영진이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셔서 손님 받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진이 뭔가를 받아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치 한 통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올렸습니다. 반찬.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틀 후 박순자는 부엌에서 장조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요리를 하세요? 영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한테서 김치를 받았으니 나도 뭔가 보내야지.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뭐 사다 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정성껏 장조림을 끓였습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고 메추리알과 고기를 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진이 잠든 후 박순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수첩에서 민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공방 전화였습니다. 이천도의 공방 박민준.
그녀는 번호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나 좀 살려줘. 민준에게 연락해줘. 메모를 꼬깃꼬깃 접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장조림을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민호야. 큰아들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거 옆집에 좀 갖다 줘. 박순자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제가요? 민호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갖다 줘야지. 영진이는 어제 갔다 왔으니까. 에이, 어머니. 빨리 갖다 줘. 최 여사가 기다리실 거야. 박순자가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최 여사가 알아차려 주길.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다 전해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박순자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쪽지를 못 봤을까? 박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작은 돌멩이가 안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톡.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가 담장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작은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창문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박순자가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통화하세요. 1시간 후에 다시 가져갈게요. 최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메모지에 적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이천도의 공방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막내의 목소리. 민준아. 어머니, 그래, 나다. 어머니, 최 여사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신 거예요? 박순자의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민준아. 박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갇혀 있어. 뭐라고요? 내 형들이 날 가둬뒀어. 집을 팔려고. 그럴 리가. 정말이야. 대문에 자물쇠를 채웠어. 전화기도 없애버렸고 이웃들도 못 만나게 해. 박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내 형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와야 해. 내가 와서 형들을 설득해줘. 알겠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민준아, 고맙다. 어머니, 제가 꼭 모셔낼게요. 응, 알아.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들한테는 비밀이야. 절대 알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아, 네, 어머니. 사랑한다. 민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순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작은 돌멩이가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순자는 휴대폰을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여사.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박순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민준이 온대요. 우리 막내가.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조금만.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영진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여전히 멀건 죽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박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최 여사네 집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여사.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반찬통에 담았던 작은 희망이 이제 큰 빛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최 여사의 용기, 그리고 민준의 사랑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주말만 기다리면 됩니다. 구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삿날 새벽 박순자는 부엌에 섰습니다. 칼로 물을 써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정확했습니다. 평생 제사를 준비해온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진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괜찮다. 내 아버지 제사는 내가 지내야지. 박순자는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오후에 오신답니다. 알고 있다. 영진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다 끝내겠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5시 큰아들 민석과 둘째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들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왔구나.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흰 보자기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음식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상 뒤에 놓였습니다. 내 아들이 차례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박순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아들들. 조상 앞에서조차 탐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이것들이 정말 내 자식들일까? 그녀는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편히 가셨을 겁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편해지셔야죠.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민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매각 동의서입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무슨 짓이냐?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민호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으실 겁니까? 안 찍으실 겁니까? 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만약 안 찍으면 박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 영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내 아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순자가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어머니, 무슨... 내 아비가 저 대문 밖에서 울고 있구나.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민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쾅!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오랜만입니다.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권리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권리요? 박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다. 그게 뭔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다. 여기 다 적혀 있구나. 박순자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다. 너희 아버지가 일찍이 다 내 이름으로 해뒀어.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럴 리가.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여기 등기부등본도 있다.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구청에서 떼온 거예요. 집도 땅도 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입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이럴 줄 알고 계셨던 게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 내가 너희한테 당하지 않도록.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민준이 경찰관들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께서 신고하셨습니다. 불법 감금과 학대 혐의로요. 감금, 학대, 영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대문에 자물쇠 채운 것, 전화기 치운 것, 이웃과 접촉 못하게 한 것, 민준이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멀건 죽만 주고 매주 협박한 것, 다 증거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옆집 세대기 다 봤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서재의 CCTV도 살아 있었구나.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찍혔어. CCTV? 아들들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몰래 설치해 두신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박순자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잠깐만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민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위해서? 박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집 팔아서 너희 빚 갚으려고 한 것밖에. 어머니! 이제 그만 가거라. 난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아들들이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민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혼자 힘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내가 와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삿날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탐욕에 눈먼 아들들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남편이 남긴 사랑의 마지막 선물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천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박순자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흙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방 한쪽에 마련된 방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한옥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민준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응, 잘 잤다.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순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한옥은 결국 팔렸습니다. 관광회사에서 좋은 값을 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쳐 큰 돈이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돈의 절반을 노인 인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을 거야. 그분들 도와주는 데 쓰면 좋겠구나. 어머니, 돈은 쓰일 곳에 쓰여야지. 내가 다 무얼 하겠니?
박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공방 창고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랜 조각보였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니? 아, 그거요? 제가 시골 할머니한테 얻어온 건데 다큐멘터리 소품으로 쓰려고 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박순자는 조각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작은 천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각기 다른 색의 천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쁘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자는 조각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바느질 도구를 사다 주었습니다. 색색의 천 조각들도 구해왔습니다. 박순자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옮기며 천을 이어 붙였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졌던 것들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만드시네요.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었지. 내 할머니한테 배운 거란다. 박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여기가 도자기 만드는 곳이라던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민준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공방을 둘러보다가 박순자가 만든 조각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조각보네요. 요즘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도 옛날에 조금 해봤는데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작은 바느질 교실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할머니들이 공방에 모였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순자 씨, 이 색천은 어디에 이으면 좋을까요? 여기 파란색 옆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웃음소리가 공방에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할머니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평온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할머니들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순자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죠.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공방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꽃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을게요. 바쁜데 괜찮겠니?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순자는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윙, 윙,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흙이 민준의 손 안에서 천천히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할머니들이 만든 조각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색색의 천들이 반짝였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참 고맙구나.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혼잣말이야.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조각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한 땀씩 이어가면 되었습니다. 상처도 그렇게 아물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덮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받아들이고 조금씩 이어붙이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물레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어요. 그래, 먹자. 두 사람은 함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박순자가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순자는 다시 툇마루에 나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하다.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다.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잘 돌봐줘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물레가 있는 이 작은 집에서 박순자는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박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진심 어린 막내와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회복해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조각보를 이어가듯 그녀의 살도 다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